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제 마지막 주 4주차에 돌입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정된 기재위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겸임 상임위까지 모두 4개 상임위의 일정이 이번 주에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는 지난 9월 대표회담에서 약속했던 민생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가면 이슈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감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죠. 국정감사 NGO 모니터 단이 지난 1998년부터 26년 동안 국정감사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올해 국정감사 점수가 D-였습니다. 작년에는 C-. 22대 국회 들어서 어째 D-로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 2016년에 그때 국정농단이 있었던 해죠.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이제 보이콧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F학점. 그 다음으로 이제 낮은 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일단 싸움박질 국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이라면은 민생 국감 또는 이제 정책 국감, 예산 국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국정감사조차도 이제 정쟁 국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여사 방탄 국감, 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방탄 국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400번 가까이 검찰이 압수수색해가지고 지금 기소를 해가지고 4개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명품백이라든지 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기소조차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관저공사 특혜 의혹이라든지 또는 명태규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따지고 물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도매금으로 정쟁 국감이다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정쟁 국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좀 약간의 그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번 국감을 보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이 국감장을 무슨 재판장으로 만들었다. 민주당의 입법부의 사법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사실 그전에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예를 들어보자면 특히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는 내가 책임져 있어는 거의 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법률안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인데 지금 이제 정인 같은 경우에 정인 참고인을 100명을 채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민주당은 99명을 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정인 참고인은 1명이에요, 단 1명.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동행명령장을 이제 국회 전체에서 이번 국감 전체에서 보면 27명을 발부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정인으로 채택하고 국감장에 불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그게 좀 실효성을 있게 하려고 하면은 정말 여야와 합의를 해서 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면은 그만큼 권위를 가질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 동행명령장을 국회의원들이 정회를 시켜놓고 현장에 가서 쇼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몇 번이나 보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해서 국회를 불러내게 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그 검사를 불러내서 거의 재판이나 하려고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이화영 부지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이 돼서 있는 판에 이제 범죄 혐의자를 아직 실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혐의자를 불러내가지고 국감장이 불러내서 온갖 자기 할 수 있는 말들을 마음대로 하게끔 만들어주고 비호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 이것은 이 입법부의 사법화 이 시도가 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두 분께서 전체적으로 정쟁 국감이었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점수가 좀 낮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원인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 기재위 종합감사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화두는 역시 이제 세수 펑크하고 검투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한때 국감이 중지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재부가 이제 세수가 펑크가 난 데 대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채울지 이것과 관련한 이제 그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이른바 이제 세수 결손 보전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거를 이제 국회에 와서 이제 상의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이 관련된 자료를 이제 배포하면서 어떻게 국회하고 상의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따지면서 이제 중지되기도 했었는데 요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기재부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번에 이제 국회를 패싱하고 언론에 먼저 보도된 자료가 뭐냐면 이제 세수 축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이거든요. 근데 국회에 먼저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배포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확정된 문건이 아니다라는 이유 하나, 그리고 또 본인이 해외 출장 갔다 오는 바람에 보고가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좀 설득력이 없는 핑계,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세수 결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작년에 56조가 세수가 펑크가 났고 올해도 30조에 가까운 세수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 세수 추계가 일단 먼저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근 4년 동안의 세수 추계에 대한 오류가 200조나 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역대급 결손이 계속 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 또 그리고 이 재정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펑크나긴 했었죠. 그래서.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뭐 방어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우니까 국회에 먼저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언론에 배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언론에다 먼저 이렇게 좀 보도자료를 낸 부분이 이제 기재위 의원들의 어떤 좀 기분을 좀 상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기분을 상했다 하는 그 정도겠죠. 그래, 항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재부 장관께서, 충분한 해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다만 문제는 이제 이 세수 결손 부분인데,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긴축 재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그렇게 풀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돈을 풀지 않고, 거두어진 세금 내에서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1조 2천억에 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림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세수 결손이 한 30조 원에 이르는데, 이 30조 원을 어쨌든 불효불급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좀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 그래서 이제 기금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충당을 시키겠다. 한 16조 정도를 이제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 기금 사용에 대해서 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만큼 충분히 그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보고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지방 같은 데는 지방 개부세라든가 이렇게 좀 유예가 될 부분들이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금이 이렇게 누수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하나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좋지 않아 가지고 법인세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 성장을 이루는 부분에 기업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는 기업 경영 의욕을 고취시키느냐 하는 부분들까지도 생각해야 돼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예산과 관련해서는 뭐 헌법상 정부가 이제 편성권을 갖고 있고 국회가 이제 심의하고 이제 의결권, 국회가 이제 방망이를 두들겨야 이제 확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상당히 이제 협의도 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야당에서는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기금을 끌어오고 또 지방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갖다가 이제 끌어오면 결국은 또
외환 방파제가 또 약해지는 게 아니냐, 또 지방이 또 취약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야당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일단 평가하시는지. 이제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두 가지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재정 긴축 정책이 잘못됐다. 지금 이제 경기가 하강 국면이니까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2022년부터 경기가 하강 국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계속해서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됐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또 그리고 세수 펑크가 56조, 30조 2년 연속 나고 있는데도 지금 감세 기조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됐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법인세를 감면한다든지 상속세를 인하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2년간 국세 감면액이 13조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지난해 56조에 이어서 30조나 지금 펑크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잘못됐고, 더더욱 잘못된 것은 이거는 이제 부자들만 깎아주는 이제 부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는 지방 교부세를 깎는다든지 또는 뭐 교육재정 교부금을 깎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인 이 처방이 되겠는가? 특히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외평 기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한 외평 기금을 4조에서 6조 정도 투입을 한다고 그래요.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서. 근데 아시겠지만 외평 기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외환 위기 때 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외환 위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충분하다. 세계 9위의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땜질 처방보다는 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처방이라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뭐 감세 정책, 부자 감세 정책은 좀 바꿔야 된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이 된다면은 이렇게 계속 긴축 정책이 맞는지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차제에 진짜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법인세 감면 이런 부분들, 기업을 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 대해서 무슨 기업을 부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 감세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마인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감면이 지금 추세인데, 우리나라처럼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기업들의 경제 성장,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게 지금 상식적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기업을 어떻게든지 경영 활성화를 시켜서 그것을 신제품을 얼마나 빨리 세계에 신제품 시장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인데, 계속 부자 감세라 생각하고 기업 경영 마인드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세수 부분에 대해서 긴축 재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그만큼 돈을 풀면서 이제 빚을 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민주당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이제 국감 끝나면 이제 예산 전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좀 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제 민생이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도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차 회담 9월 1일에 대표회담을 하고 한 2달 만에 오늘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2+2 양당의 이제 정책위의장하고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회의체인데, 오늘은 일단 앞으로 이제 좀 주기적으로 이제 만나기로 했고, 그 여야가 이제 같이 추진해야 될 민생 공통 공약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크게 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미래 첨단 산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반도체, 그리고 AI 문제,
이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법안 마련이 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여야가 공통분모가 나오면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구 격차, 그리고 지역 격차, 특히 이제 수도권과 지방하고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되고,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은 이제 최근에 TMF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여야 정치권이 이번 기회에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대표회담을 통해서 좀 신속하게 처방을 냈으면 합니다. 예, 정영국 대변인께서는 어떤 네, 이게 공통 공약이 있을까요? 뭐 양당이 공통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똑같습니다. 예. 뭐 AI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전력망 확충이라든가 저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서로 생각이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목적이 같아 그러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생각이 달리 한다 하더라도 합의를 보고 빨리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걸 우리 이 공약은 공통 공약이다. 예. 이렇게 확인만 하고 지나가면은, 그리고 각각의 의사를 내세워서 또 부딪히면은 그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당장 급한 것이 법안 마련입니다. 예. 법안이 만들어져야 모든 정책이 실현되는 것이고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건 공통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예.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똑같이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을 하게끔 빨리 움직여야 된다. 오늘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그런 결과를 내놓도록 예. 양당이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렇지 예. 않으면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네, 민생협의체, 국민들의 어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좀 법안 마련이 빨리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좀 주목되는 것이 대표회담인 것 같습니다. 2차 대표회담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정이나 의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일정 관련해서는요, 가능한 한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11월 그게 이제 15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5일은 또 위증교사와 관련된 그런 재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전국이 요동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나오든 여야 대표가 만나기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만날 것 같고, 또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사생 결단에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빨리 만나가지고 제가 볼 때 좀 힘을 받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이 있으니까, 일단 뭐 11월 15일 이전에는 무조건 두 분이 만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핵심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두 분이 생각이 달라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법으로 해야 된다. 반면에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특별감찰관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율이 될지, 그리고 이제 검투세 문제도 한동훈 대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검투세 완화라든지 또는 유예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형식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회담 때 보면은 일단 3대 3으로 만났어요. 두 대표 플러스 정책위 의장 그리고 수석 대변인.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분이 1대1 독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두 분의 독대가 있을 것이다. 그럼 두 분의 독대가 있으면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요구했던, 또 상대가 요구했던 일단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도 모종의 좀 두루뭉실한 그런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협공하는 그런 묘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여야 대표는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나는 게 좋은데 좀 만날 만한 충분한 당위성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앞서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민생 문제와 관련된 법안들, 양당 공통 분모가 있는 법안들은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양당 대표가 합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하자.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생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양당 대표가 만나면은 양당 대표가 민생 부분에 대해서 빠른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건 이제 협의체에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제 양당 대표가 만나면은 그게 또 훨씬 거기서 또 확인하고. 그런데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이제 특별감찰관 부분이 의제로 안 오를 수는 없겠죠.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양당 대표들이 좀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제 단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 입장을 좀 뭐라 그럴까요? 나쁘게 말하면 악용을 한다 그럴까요? 활용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안 된다. 그럼 그렇게 보고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를 왜 민노총이 눈치를 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민노총이 금투세 폐지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들어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 문제, 김건희 여사 해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제가 될 것 같고 여야 대표회담에 아주 그 관심이 좀 쏠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가 201일 만에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내용은 뭐 불안정한 당정 관계가 총선 패배 원인이다 이렇게 꼽았는데요. 자, 이 총선 백서 내용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당에 미칠 영향,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백서 발행 시기가 너무 늦었다. 200일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백서라는 거는 일단 패배의 원인을 규명해서 미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금 살펴보겠다라는 것인데 200일 만에 나왔으니까 이게 효용 가치가 굉장히 없죠. 그리고 패배의 원인을 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지금 뭐 한동훈 대표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조정훈 위원장이 친윤 반환의 대표적인 인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총선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 빠졌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인데 이 두 가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총선 백서가 과연 공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뭐 평가는 백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하시는 거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그렇죠. 이제 총선 백서와 관련해 가지고 특정인 그 당시에 특정인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았고 또 그거를 주도하는 의원 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냐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내용 보면은 거의 뭐 그 당시에 지적이 됐던 부분 지금까지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종섭 장관 임명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명품 빼기라든가 뭐 대파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지적이 된 부분들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우려됐던 내용들이 누구 특정인을 공격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짚을 부분을 충분히 짚었고 출마자 입장에서는 뭐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이죠. 지난번에도 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공천 경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스템상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 여론조사 지금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선 여론조사는 얼마나 투명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해야 됩니다. 이 백서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면은 다음에 대체로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그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아주 세밀하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안까지 좀 마련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